한국인 음악 프로듀서 바비 신. 그는 미국에 살면서 기독교 음악 CCM을 만드는 나름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하물며 그 유명한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요. 하지만 그의 선량한 미소 뒤에 소시오패스적인 욕구가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제는 미국 감옥에 갇혀버린 바비, 아니 신배우의 범행을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2월 30일 저녁,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한 남성이 새해를 맞아 본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한참 달리던 그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야 했는데요. 웬 동양인 여성이 도로 한복판까지 뛰어든 겁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 여성의 두 눈 주변이 검게 멍들어 있었다는 점이고요. 얼굴 또한 퉁퉁 부어 있어요. 게다가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했죠. 그녀는 서툰 영어로 Help! Help me!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운전자는 곧장 그녀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에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요. 참고로 테네시주는 폭행 상해가 분명하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의료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이 가장 먼저 한 건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인, 가명 백은주 씨였는데요. 관광비자로 잠깐 미국에 들어온 상태였죠.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겨우 안정을 찾은 은주 씨가 힘겹게 입을 뗍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30일이요? 저는요, 6일 전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지인의 집에 방문했어요.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완전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집주인이 핸드폰을 빼앗고 현관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폭행이 이어졌죠. 은주 씨는 며칠이 지났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12월 30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남자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가요? 뭔가 수상한 점이 느껴지셨나요? 사실 경찰은 이 진술을 들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진술에 빈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갇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가 되게 단편적으로만 나옵니다. 게다가 제일 이상한 건 그 가해자를 끝까지 그냥 그 사람, he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뭔가 그의 존재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느낌? 여기서 경찰은 잔뜩 겁에 질린 그녀가 남성의 존재를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심을 시켰고 설득을 한 끝에 마침내 진실이 터져나왔죠. 가해자 남성은 47살의 신배우였습니다. 미국에선 바비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비는 음악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유명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배우, 바비가 어떤 사람인지 짚고 갈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프로듀서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음악의 도시 내슈빌에 정착을 했고 그의 주 전공은 CCM,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거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가 점점 성공 가도를 달려요. 대중음악으로까지 발을 넓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의 엔지니어로 참여한 이력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간의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일례로 미국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아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자선단체가 있어요. Make-A-Wish Foundation인데 신배우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13살 골수암을 앓던 여자아이를 위해 곡을 만들기도 했어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선행이죠. 감동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민 생활이 힘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여러 행사에도 나가고 발벗고 돕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신배우가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끔찍한 얼굴을 갖고 있으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서 피해자와는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악연은 2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은주 씨는 순수한 팬심에 신배우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요. 그가 유명인이라서 답장은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뜻밖의 신배우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되게 따뜻한 말과 함께 언제든 내가 사는데 놀러와라 이러면서 개인 연락처까지 건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연락이 무려 2년간 이어지다가 은주 씨가 미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내슈빌로 왔어요.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지더니 연인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신배우는 이미 한국인 아내와 새 아이를 둔 유부남입니다. 그러니까 은주 씨와 불륜을 저지른 거고요. 근데 은주 씨 또한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연애를 이어간 데 이유가 있었죠. 신배우가 사탕발림을 한 건데요. 나랑 내 아내는 이미 별거한 지 오래됐어. 이혼? 비자 문제가 걸려서 못한 거고 우린 또 애들도 있잖아. 자기가 좀 이해해줘.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그렇게 잠깐의 미국 방문 후에 은주 씨는 돌아갔지만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배우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 미국으로 유학 와라. 내가 도와줄게. 비자가 문제되면 내가 신원 보증인 해주면 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녀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2018년 11월 초에 은주 씨는 부푼 마음을 안고 미국행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유학도 연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이 크게 다퉈요. 그리고 은주 씨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별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신배우의 소유욕이요. 상상 이상으로 비틀려 있었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마자 이성을 잃더니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리병을 집어 들어서 그대로 은주 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심지어 막 그 유리 조각 파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위로 은주 씨를 밀어버려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방에 가서 칼을 꺼내오는데 질겁한 은주 씨가 막 침실로 도망쳤지만 금세 붙잡히고 맙니다. 신배우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녀를 강제로 끌어안치고는 천천히 칼날로 위협하면서 아주 차갑게 말했죠. 너는 나랑 같이 있지 않을 거면 그 누구와도 있을 수 없어. 그날 은주 씨가 가까스로 신배우를 뿌리치고 욕실로 달려갑니다. 문을 붙잡고 버티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데 성공했죠. 네,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리고 신배우를 체포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은주 씨를 정신 이상자 매춘부가 내 집에 무단 침입한 거다 라고 몰아가면서 자기는 그저 자신을 지키려고 정당방위를 했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그를 가중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이후 은주 씨는 재판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신배우의 아내였죠. 별거하고 있다는 그 아내요. 그녀는 진심으로 남편의 폭행을 사과하면서 자기가 전적으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아무래도 은주 씨는 미국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영어 통역까지 자처했어요. 그렇게 전 과정을 도와주면서 그녀가 재판을 앞두고 딱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은주 씨,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인 2018년 12월 13일이에요. 공판이 열렸고 은주 씨는 신배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패착이었죠. 미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본인의 증언은 사건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아? 그럼 그냥 사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배호가요, 이 점을 노리고 자기 아내를 시켜서 이 재판을 통째로 무너지게 만든 거죠. 전략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별거 아는 아내가 왜 그 남편을 도왔냐? 지인들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보통의 부부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차라리 명령과 복종이 오가는 거의 왕과 신하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아내 역시 신배우의 가정폭력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조종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다시 은주 씨로 돌아와서 공판이 끝나고 11일 뒤인 12월 24일 그녀는 뜬금없이 신배우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 야, 너 집에 두고 간 짐은 챙겨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배우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다정하게 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내일 파티도 있는데 거기도 나랑 같이 갈래? 은주 씨는 선뜻 답을 하지 못한 채 잠깐 생각이 필요해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소한 행동이 방아쇠가 돼요. 순간 은주 씨가 자기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는지 신배우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은주 씨를 붙잡아서 전자담배를 그냥 입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막 입술이 찢어지든 말든 막무가내로요. 그래서 그녀가 필사적으로 뱉어냈는데 이번에는 망치를 가져오더니 그냥 전자담배를 쾅 부셔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죠. 주먹으로 얼굴 치는 건 기본이고 머리채 잡아서 내리찍고 그 청소기 봉으로 때리질 않나 전선을 목에 감기도 했어요. 이 잔혹한 폭행에 은주 씨가 못 버티고 기절하고 말았죠? 그러면 다시 깨워서 때리고 이러기를 반복한 거예요. 이런 고문이 무려 10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은주 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신배우는 영리하게 움직였어요. 은주 씨가 도망치거나 아예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 여권 빼앗았고요. 현관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에 은주 씨 두피가 찢어지고 앞니가 부러졌어요.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배우가 이미 그녀의 찢어진 상처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질 않나 물고문도 했어요. 또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고 했는지 나체 영상을 찍습니다. 그 영상을 막 키득거리고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야,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넌 스스로 목숨 끊을걸? 그런데요, 이 가혹함이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아주 기괴한 짓을 저지르는데 평생 자기의 몸종이 되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왜 이러는지 진짜 전 이해가 안 가요. 자긴 이미 복종하는 아내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여자한테 집착하는 거죠? 심지어 같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롱디인데 이 연애가 얼마나 이어질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라이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또 이 남자 수법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막 때려놓고 갑자기 너무 아프지? 너 피난다. 어떡해. 막 이래요. 이게 잔혹한 고문과 달콤한 보상을 막 번갈아 주면서 상대를 완전히 자기에게 종속시켜 두는 거죠. 그렇게 은주 씨는 신배우의 공간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계속 고문 같은 그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12월 30일 저녁이었는데 저녁을 준비하겠다면서 1층으로 홀로 내려가게 돼요. 마침 이때 신배우의 가방에서 살짝 튀어나온 열쇠 꾸러미를 보게 됩니다. 은주 씨가 바로 결정했어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현관으로 달려가서 잠겨있던 자물쇠 풀고 뛰쳐나간 거죠. 온 몸이 막 부서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그렇게 도로까지 무작정 달리다가 한 남성의 차 앞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된 경찰은 즉시 신배우를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형사님,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연인끼리 사소한 다툼 좀 한 거라고요. 제가 때렸냐고요? 전 손끝 하나 댄 적 없어요.
아니, 지금 은주 씨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하나 2억 7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유유히 자유의 몸이 됐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풀려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주 씨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은주 씨가 그 연락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왜? 왜? 싶으시죠? 어쩌면 그게 가스라이팅의 실체 아닐까요? 오랜 시간 세뇌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너무도 무서워하고 미워하면서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 자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혹여나 미련이 남아서라고는 아예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2019년 4월 은주 씨는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신 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인만 예상하지 못했던 똑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돼요. 부엌 바닥에 유리 파편, 벽과 환풍기에 막 핏자국, 이게 그날의 참상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이번엔 은주 씨 지인이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왜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신배우는 차고에서 은주 씨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온다는 걸 감지하자마자 그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2층 작업실 수납장에다 그냥 밀어넣고 숨긴 거예요. 하지만 경찰을 속일 순 없죠. 그렇게 신배우가 또 체포됩니다.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이 사람 구치소에 갇히고도 포기할 줄 몰라요. 아내를 통해서 은주 씨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랑하는 은주야,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 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 아내가 전했다는 게 더 황당해요. 어쩌면 이름만 아내였을 뿐 그냥 자기 몸종, 무슨 부하처럼 여긴 건 아닐까요? 그런 주종의 관계요. 그런데 그가 보낸 편지엔 이상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기이한 부분이에요. 개구리, 사이다, 단추, 라일락, 아저씨. 뭐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막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고요. 심지어 신배우가 구치소에서 전화를 걸더니 그 단어를 중얼거려요. 개구리, 사이다, 단추, 라일. 아, 이거 갑자기 무슨 상황인 거야? 뭐 정신이상자 놀이라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벌어지죠.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은주 씨가 갑자기 진술을 뒤집습니다.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배우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 답답해. 심지어 자기가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합니다. 이쯤 되니까 그날의 통화, 개구리, 사이다, 단추, 라일락? 이게 무슨 암호였나 싶어요. 어쨌든 옥중에서까지 은주 씨를 조종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서야 사이다 파트가 나오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판사조차 이상함을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 이거 세뇌돼가지고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럴 만도 한 게 상처 기록에는 전문가 소견도 있죠.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녀가 분명 감금과 폭행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판사 직권으로 은주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명령합니다. 그렇게 신배우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고 거리를 갖게 되고 치료를 받고 나서야 은주 씨가 정신을 차려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한 거죠. 마침내 허위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로서 법정에 서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스토리 이쯤에서 마무리되겠다 싶을 거지만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경찰이요, 이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신배우, 바비신, 꽤 능숙한 범행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폭력에는 늘 순서가 있었거든요. 옷을 찢어서 수치심을 주고 때리고 치료해주고 다시 때리고. 근데 이게 어쩐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범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여죄를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나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납니다. 이번에도 한국인 원영 씨였어요. 지난 2012년
CCM 가수였던 원영 씨는 음반을 내려고 프로듀서를 찾던 중 신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음악을 부탁하고 제작비로 하나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죠. 그런데요, 그날부터 신배우가 기약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앨범 진행 상황을 알려줄 테니 전화가 좀 가능하냐? 이러면서 매일 전화를 걸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정말 잠도 못 잘 만큼 늦은 시간까지 그냥 시시때때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통화를 하면 주제는 음악, 앨범이 아니라 우리 사귀자 이겁니다. 당시 원영 씨는 애틀랜타에 있었고요. 신배우는 내슈빌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꽤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신배우는 그걸 또 몇 번이고 운전해서 원영 씨를 찾아왔어요. 그 노력이 가상에서였는지 결국 원영 씨도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신배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손에 넣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본색을 드러내요. 그가 진짜 원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결혼이었죠. 정확하게는 결혼을 통해 원영 씨가 가진 미국 시민권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자기는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했대요.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울고 달래고 막 윽박 지르죠. 무려 30시간이 넘는 신랑이 끝에 원영 씨도 지치고 질려서 그래 알겠다 결혼하겠다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랑을 기본으로 한 거기에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결혼을 요청하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미 아내가 있네? 너 미쳤니? 배신감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신배우가 미친 듯이 폭주합니다. 와인병 내려치고 목 조르고 이건 약과였어요. 뺨을 수백 대 때려서 원영 씨 고막이 터졌고요. 손목뼈와 갈비뼈에 다 금이 갔어요. 원영 씨는 이후로도 10달간 4번이나 이별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폭행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녀가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죠. 그런데요, 이때 신배우가 병원에 찾아와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 줄 아세요? 야, 너 내 거야. 너 내 허락 없이 죽이려고 했다면서? 여기에 화를 내면서 원치 않는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이후 원영 씨는 겨우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를 고소하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신배우는 사실상 CCM 업계의 거물이었고요. 또 그의 누나는 내슈빌에서 한인 회장까지 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건 자기가 발딛고 선 이 세상 전체를 상대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원영 씨는 그냥 8년간을 귀 닫고 그냥 입 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앞서 은주 씨 사건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구나. 원영 씨는 용기를 냈고 2020년 1월 법정에 서서 자신이 신배우에게 겪은 모든 일을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법정에서도 신배우는 끝까지 뻔뻔합니다. 은주 걔가 유비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주는 비자가 있어요. 그거 노리고 스스로 자해를 한 주제에 나한테 지금 모든 걸 뒤집어 씌운다. 거짓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계속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거죠. 하지만 은주 씨의 원영 씨까지 2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또 2번의 경찰 체포 기록이 있고요. 또 병원 진단서가 있고요. 모든 게 그의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신배우에게는 징역 22년이 선고됩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지만 형은 확정되었죠. 생각해보면요. 신배우의 주전공이 기독교 음악, CCM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종교 음악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선 선량한 척 가면을 쓰고 있고 뒤에서는 여자들 폭행하고 집착하고 완전 소시오패스예요.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되면서 계속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신배우 본인은 떳떳한 직업도 있고 명성도 얻었어요. 돈 또한 따라왔겠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여자들의 삶을 이렇게 망쳐두는 거죠? 아니,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뭘 위한 거야?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신비호에게 22년형이 내려졌다는 데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이었다면 아무리 2명을 지독하게 고문하고 감금했다 한들 이런 엄벌이 내려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살인을 제외하곤 다소 형이 약하거든요. 이제 신배우가 그 차디찬 교도소에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절실히 후회하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지금 사진 속 이 인물은 에드워드 신, 한국 이름 신영훈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독실한 기독교 부부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꽤 부유한 편에 속했는데 아들도 모범적으로 잘 자랐죠. 학교 공부에 충실했고 교우 관계도 좋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재능을 보여서 인기도 많았고요. 심지어 주말에는 예배와 성경 공부까지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요. 부모에겐 그저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성장해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그는 종교활동과 봉사,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영훈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난 조셉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좀 해달라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평소 그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간 신영훈은 회계 일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위치를 다져가게 되죠. 그러던 중 이 회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마케팅을 담당하던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남성이에요. 둘은 업무를 같이 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동료애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스미스가 신영훈 이 사람 꽤나 능력 있네? 라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훈일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 훈일이란 건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스미스의 오랜 꿈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두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면 워낙 한쪽은 회계, 한쪽은 마케팅, 업무 영역이 달라요. 또 성격이나 겉모습,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무척 달랐습니다. 신영훈은 회계, 돈 담당자인 만큼 늘 정장 차림에 깍듯한 스타일이었어요. 또 결혼을 했고 새 자녀를 키우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주말에 여전히 교회에 열성이었고요. 반면 크리스토퍼는 싱글 남성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두루두루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또 그들과 격없이 지내면서 함께 서핑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특별한 외부 미팅이 없이 회사에 오는 날에는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즐겨 입는 편이었고요.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를 계속 신뢰하면서 창업을 진지하게 계획했고요. 결국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 퇴사하자 하고 이후 800 익스체인지, 이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했죠. 참고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타 회사에다가 제안서를 넣습니다. 당신 회사가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전략을 세우면 분명 매출도 늘고 또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다.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라. 그러니까 즉 마케팅적인 전략 세워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두 창업자는 각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마케팅과 영업을 전담하고 신영훈은 회사 살림을 책임지는 돈 관리, 재무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매출이 첫 출발부터 놀라워요. 앞서 등장한 조셉 그레이 기억하시죠? 그가 첫 고객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업계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여러 회사들이 줄줄이 이어서 우리 회사도 컨설팅 해달라 라는 주문이 몰렸고요. 실제로 회사는 창업을 한 후에 매년 100% 이상씩 매출이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돈방석에 앉게 되죠. 이대로 몇 년만 지속한다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크리스토퍼가 그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역시 내가 저렇게 신영훈이라는 유능한 파트너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그 성취감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영훈에게는 그 자신만 알고 있는 악랄한 본 모습이 따로 있다는 점이었죠. 사실 신영훈은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가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정말 대단해요. 어릴 적부터 나는 30살 이전에 밀리어네어가 될 거야 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대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러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커티스라는 가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변조한 채 전화를 걸었죠. 당신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살리고 싶다면 100만 달러, 하나씩 사육을 내놓으십시오. 네,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쉽사리 돈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촉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이게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해 봤더니 네, 이 집에서 온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모든 범행이 드러나면서 결국 부모는 아들과 절연합니다. 그 이후로도 신영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앞서 그가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보였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좀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포섭해서 더 친절하게 굴고 막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셉도 만난 거고요. 심지어 그 인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전력도 있습니다. 그는 잡지사를 운영하는 여성 수 카우펜버그와 가까워졌죠. 당시 그녀는 남편이 말기암 상황이어서 자기가 가진 이 회사를 100만 달러, 14억에 그냥 팔고 이제 편안하게 은퇴를 즐기고 싶었는데요. 이걸 알게 된 신영훈이 접근을 하더니 내가 그 적임자다라는 걸 어필합니다. 딱 봤을 때 여태까지 잘 알고 지내던 기독교 신자의 또 성실한 가장이었고 그래서 부부가 그를 딱 믿고는 회사를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막상 계약할 때가 되니까 신영훈이 말을 딱 바꿔요. 지금 당장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없다면서 대금을 4번에 나눠서 지불하겠대요. 근데 또 내가 사장이 되려면 지분이 필요하다. 지분은 달라는 거예요. 이때 부부가 좀 순수했는지 신영훈한테 지분을 넘겨줍니다. 사실 지분 넘겨준 건 회사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영훈은 매번 무슨 핑계를 대면서 돈을 못 주겠대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답답해 하다가 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신영훈이 사람을 고용하더니 부부의 집에 찾아가서 목숨을 위협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게 된 이 부부가 나 얘랑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은퇴를 앞둔 사람인데 나 죽고 싶지 않다. 고소를 취하했고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한편 애초부터 신영훈은 이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싼값에 회사를 팔아버렸고요. 그 덕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큰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선한 기독교 신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이면은 잔혹하고 얼마나 물불 안 가렸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신영훈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운 좋게 크리스토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창업을 하겠대. 둘이 같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자금도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신영훈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 계기는 카지노였어요. 어느 날부터 그는 주말에 교회 대신 라스베가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2,000불 가지고 갔대요. 지금 환율로 280만 원 정도인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좀 카지노를 즐기는 편이라서 오랜만에 라스베가스 가서 좀 재밌게 즐기고 또 돈도 잃을 각오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이게 잭팟을 터트린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280만 원 가지고 큰 돈을 손에 쥔 거죠.
이때부터 신영훈이 카지노에 반 돌아버려요. 중독돼요. 여태까지 돈을 다루던 돈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 좀 우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몇 번만 좀 자기가 더 성공하면 정말 더 큰 돈을 만질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베팅하는 규모는 점점 커졌고 결국엔 예상했던 대로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회사 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회사에 쌓여있는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고객 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에 그 차액을 횡령한 거예요. 그렇게 쌓인 돈이 90만 달러, 한화 13억에 임박합니다. 그 돈 가지고 신나서 도박을 하던 중인데 마침 이때 신영훈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 사장이었던 조셉이에요. 조셉이 우연히 봤는데 신영훈이 도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카지노 테이블 앞에 수만 달러가 넘는 칩이 막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저렇게 돈이 많았나? 이걸 계기로 의심을 하게 된 조셉이 그동안 자기 회사에 청구한 마케팅 비용, 그 내역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샜다는 걸 알게 되죠. 분노한 조셉은 800 익스체인지 이 회사에다가 너 손해액 변제해라 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 창업자였던 크리스토퍼도 당연히 모든 걸 알게 됐죠. 가장 먼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에 막 부들부들 분노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에 소문이 나면 아니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막 과다 청구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됐고 그럼 지금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지? 계좌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영훈에게 가로막힙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좌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장인데 한쪽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볼 수 없어요. 크리스토퍼가 너무 황당했지만 신영훈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동 대표라 이 사람 바로 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2010년 5월 그는 고소를 준비했고요. 동시에 합의사항을 제시하게 돼요. 그 합의사항이 뭐였냐? 신영훈, 네가 횡령한 사실 인정해라. 그리고 조셉네 회사에서 네가 과다 청구한 그 돈 다 돌려줘라. 또 앞으로 우리가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좌 비밀번호 다 공유해라. 그리고 앞으로 수표 발행이나 돈 뺄 때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을 해라. 당연한 조건들입니다. 자, 이걸 듣자 신영훈이 궁지에 몰렸어요. 왜냐면 지금 도박으로 돈 날려서 갚을 돈도 없거든요. 이거 보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크리스토퍼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신영훈이 또 한 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2010년 6월입니다. 크리스토퍼가 실종돼요. 그의 부모님이 일주일간 여행 끝내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워낙 최근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여행을 갔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또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태예요. 결국 부모님은 동업자인 신영훈이 혹시 뭐라도 알까 싶어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예, 아버님. 제가 마침 어제 만났는데요. 크리스토퍼가요. 저한테 회사 넘기기로 했어요. 워낙 힘들어 했잖아요. 걔가 갖고 있던 50% 지분 제가 100만 달러 지불해줬고 제가 산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영훈이 어젯밤에 사무실에서 둘이 축하주를 마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토퍼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다음 행방은 전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죠.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분명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신영훈한테 소송까지 걸고 막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팔아? 그리고 횡령까지 한 신영훈한테 회사를 넘겨? 어딘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종 이틀째인 6월 7일이에요. 아들로부터 메일이 한 통 도착해요. 엄마, 아빠, 저 회사 잘 정리했어요.
신영훈한테 받은 돈으로 요트 사가지고 전 세계를 떠나보려고요. 그러면서 지금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데 3주 정도 뒤에 집에 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회사에 너무 얽혀 있더라고요. 전 이제 행복해요. 막 이래요. 이걸 보고 부모는 일단 좀 안심을 했죠. 연락이 왔으니까. 이후로도 여행을 한다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에 간다, 브라질에 간다, 코스타리카를 돌 거다. 여러분, 그렇게 무려 6개월이 지나갑니다. 문득 부모님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는데 왜 전화 한 통을 안 하고 맨날 메일만 보내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과거에서부터 보낸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최근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들의 어투는 과거와 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 아들에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의 메일이 왔죠. 여태까지는 다 행복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여행이 즐겁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지난 1년 반이 악몽 같았고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내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에? 갑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메일을 끝으로 아들과 연락은 완전히 두절됐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부모가 즉각 사립탐정을 고용합니다. 동시에 크리스토퍼의 여권 기록을 의뢰해요. 진짜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작년 2010년 6월 이후 미국을 출국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받은 이메일도 모두 미국 내에서 보내졌다는 게 IP 추적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찰은 여기서 크리스토퍼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그 신영훈, 동업자 신영훈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아직 속단하긴 좀 일러요.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경찰이 은밀하게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되죠. 크리스토퍼가 실종됐을 그쯤이에요. 신영훈이 갑자기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휴가를 줬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날 크리스토퍼가 술에 굉장히 취해서 사무실에서 토를 하고 오줌을 싸는 등 난동이 있어서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며칠 쉬고 사무실에 돌아왔거든요. 바로 이상함을 감지했죠. 강한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토사물 냄새가 아니었고요. 좀 기분 나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또 냄새를 감추려는 듯 향초와 탈취제 냄새도 섞여 있고요. 이 와중에 다른 직원의 증언도 이어집니다. 휴가가 끝난 후에 신영훈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맨날 있던 골프채와 야구방망이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살해 도구는 아니었을까요? 즉각 경찰이 사무실을 덮칩니다. 그리고 현장 수사를 진행했죠? 예상대로 바닥 카펫과 천장 벽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DNA 검사 결과 모두 크리스토퍼의 것이었죠. 한편 점점 조여오는 경찰 수사망을 눈치챈 신영훈이 캐나다로 도주를 시도해요. 근데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고요. 다행히 공항에서 바로 검거가 됐죠. 근데 아주 신영훈이 당당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행 간 크리스토퍼 행방을 왜 자기한테 묻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물었고요. 그의 진술과 또 여러 증언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 6월 4일 그날 신영훈은 크리스토퍼의 제안을 다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 대화 좀 하자면서 사무실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두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신영훈은 애초부터 목적이 달라요. 크리스토퍼가 잠시 방심한 틈에 골프채를 들더니 바로 내리쳤고 크리스토퍼는 피를 흘리며 사망합니다. 그 혈흔이 사무실 곳곳에서 발견됐고요. 이후 그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고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흔적 다 지우고 시신을 처리한 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진술 와중에 크리스토퍼가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은 신용훈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였대요. 무슨 소리냐 들어봤더니 둘이서 합의서를 쓰려던 중 갑자기 크리스토퍼가 자기 목을 졸랐고 그걸 방어하려고 밀쳐냈는데 하필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가 사망했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마침 이때 자기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경찰이 자기를 무조건 의심할까봐 신고를 못했다라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자, 그럼 지금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신영훈이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건 알겠는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해요. 답답해. 자, 그리고 나서 경찰이 신영훈이 트럭 한 대를 빌려가지고 무슨 멕시코 국경의 사막지대를 간 걸 확인해요. 그래서 너 거기에 시신 유기했지? 라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영훈은 나는 크리스토퍼가 죽고 겁이 나서 멕시코로 도망을 가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신은 어딨냐?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자, 이 시점은 사건 발생 8년 만이에요. 크리스토퍼의 살인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그간 경찰이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또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신용훈도 입을 딱 다물어 버렸으니까요. 이 재판도 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날 배심원단은 긴 설정 끝에 비록 현재 시신은 없지만 신영훈이 크리스토퍼를 살해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여전히 신영훈은 다 정당방위였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는 감옥에 평생 갇히게 돼요.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의 유족들이 그를 수차례 면회왔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아들 시신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때까지도 신영훈은 묵묵부답 입을 절대 열지 않았죠. 아마도 시신이 발견되고 또 부검을 할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태 주장했던 정당방위가 다 깨져버립니다. 바로 거짓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인의 흔적은 결코 덮을 수 없을 테니까요. 세 자녀의 아버지로 착실한 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던 한인 남성. 게다가 모범적인 신앙생활. 이걸로 또 모두를 속인 신영훈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사기와 협박, 도박과 횡령, 살인과 부인까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